화요일 오후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35년 전 내가 직접 쌓아 올린 벽 안에서 낯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소유인 집에서 나에게 속하지 않은 웃음소리였다.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두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내가 한 조각씩 직접 고른 단단한 나무마루 위를 밟을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내 며느리인 최유진이 창가에 서서 정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녀가 완벽하게 익힌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제스처였다. 그 옆에는 회색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평생 본 적 없는 남자였다. 마감재는 전부 오리지널이에요.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장이 높고 자연 채광이 좋아서 정말 보석 같은 집이죠. 나는 문지방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낯선 남자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얼마를 원하십니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48억 원입니다. 위치와 대지 크기를 고려하면 적절한 가격이죠. 48억 원. 정확히 우리 집의 감정가, 나만이 개인 문서에서 확인했던 그 액수였다. 공기가 끈적하게 느껴졌다. 그때 유진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찰나의 순간 나와 마주쳤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재고 있었다. 어머님, 그녀는 지나치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시는 줄 몰랐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을 뿐이었다. 낯선 남자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박진우 부장입니다.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내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우리 집을 보러 왔다고요? 유진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그게, 어머님, 그냥 선택의 여지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췄. 어머님께서는 어차피 사시만큼 사셨잖아요. 이 집은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집을 팔아서 다 같이 그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뒤따른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박 부장은 우리가 지뢰밭에 들어섰음을 깨달은 듯 불편하게 기침하며 우리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나는 유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2년 전 도움을 청하며 우리 집에 들어왔던 여자. 내 침대에서 자고 내 그릇으로 밥을 먹고 내 아들 앞에서 부와 빈곤을 막론하고 그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여자. 사시만큼 사셨잖아요. 이 네 글자가 성난 벌들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얼굴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수치심이 아니라 더 원초적이고 오랫동안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였다.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도 차분했다. 그리고 나는 말을 멈추고 각 단어가 잔잔한 물에 돌처럼 떨어지도록 했다. 이제 막 내 인생을 망치기 시작했. 유진은 눈을 깜빡였다. 얼굴에 미소가 얼어붙었다. 네? 나는 아무 말도 반복하지 않았다. 그저 박 부장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이미 서둘러 수첩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박 부장님,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나는 차가운 공손함으로 말했다. 이 집은 매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며 다르게 말씀드린 사람은 이 집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남자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를 중얼거리고 문으로 향했다. 유진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고 우리는 둘만 남았다. 유진은 나를 향해 돌아섰고 나는 그녀를 안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후회가 아니라 간신히 억누른 분노였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그녀는 씩씩거렸다. 저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집은 무너지고 있고 어머님은 더 이상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준 씨와 저는, 민준이와 너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관용 덕분에 여기에 살고 있지. 내 음식을 먹고 내 지붕 밑에서 잠을 자. 그런데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을 팔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구나. 그녀는 창백해졌다. 완전히 창백하게 질렸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원했던 건, 무엇을 원했니, 유진아?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내 집을 빼앗는 것? 내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나를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것?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나는 그녀에게 걸어갔다. 비록 그녀보다 20cm는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주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이 대화는 끝나지 않았단다.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조언 하나는 해줄게. 내가 너에게 뭘 할지 결정하기 전에 내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렴. 나는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 내 방으로 향했다. 다리가 겨우 나를 지탱했지만 그녀에게 내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속으로는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문을 잠갔다.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30년 동안 남편 김현수와 함께 잤고 그의 마지막 날들을 간병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바로 그 침대였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 방의 침묵 속에서 내 손의 떨림이 온몸으로 퍼지도록 허락했다. 사시만큼 사셨잖아요.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나를 바라보고 내 시간이 끝났다고. 내 손으로 지은 이 지붕조차 내가 더 이상 가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는가? 나는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유진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이 집이 단순히 벽과 창문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이것은 내 작품이었고, 내 설계였고, 내 희생이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그녀는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터였다. 아래층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고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실을 꾸며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거기에서 나는 내 손으로 심은 정원, 민준이 태어났을 때 심었던 레몬나무, 남편과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철제 벤치를 볼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내 집이 아니었다. 내 삶 전체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절대 아무도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나는 차가운 창문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유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고, 다만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내려가지 않았다. 문 밖에서 민준의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내가 괜찮은지 물었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 문을 열고 그의 얼굴을 본다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대신 나는 창가 소파에 앉아 밤이 하루의 색깔을 집어삼키는 동안 정원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나는 기억했다.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내 이름은 이선영이다. 나는 68세지만 한때 68세는 먼 영원처럼 느껴졌다. 한때 나는 막을 수 없는 여자였다. 눈을 감고 33세에 나 자신을 보았다.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잉크와 섞고 얼룩으로 뒤덮인 손으로 창문이 거의 없는 작은 사무실의 제도판 위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때는 1990년이었다. 나는 헬멧과 도면을 든 여성을 이상하게 보던 세상에서 건축가 학위를 막 취득했다. 남편 김현수는 중소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했다. 민주는 겨우 3살이었고 이웃들이 한밤중에 가구를 옮기는 것처럼 시끄러웠던 방 2개짜리
월세 아파트에서 맨발로 뛰어다녔다. 새벽에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면서 현수는 나에게 말했다. 언젠가 우리만의 집을 가질 거야. 당신이 설계한 오직 우리만의 집을.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언젠가가 아니라 곧이라고. 나는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5년 동안 나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 낮에는 남성 동료들의 절반만 받으면서 한 설계 사무소에서 일했다. 오후에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기술제도 수업을 가르쳤고, 밤에는 민준을 재운 후 식탁에 앉아 저렴하고 빠른 도면이 필요한 소규모 건설사를 위한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현수는 절대 나에게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젠 충분해 또는 좀 쉬어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 내가 마감해야 할 때 그는 민준을 돌봐주었다. 내 눈이 더 이상 숫자에 초점을 맞출 수 없을 때 그는 차를 끓여주었다. 걱정의 무게로등이 굽을 때 그는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야.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고 나는 그래야 했기에 그 말을 믿었다. 1995년 5년 동안 밤에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들어오는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모으고 외출과 파티, 휴가를 거절한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우리는 땅을 샀다. 큰 땅은 아니었다. 판교 외곽. 당시에는 거의 시골이었던 지역에 겨우 300제곱미터 정도였지만 우리 것이었다. 그 땅을 처음 밟았던 날이 기억난다. 막 비가 온 냄새가 났고 잡초와 돌이 사방에 있었다. 현수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무엇이 보여?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보았다. 벽이 솟아오르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민준이 놀 수 있는 정원. 일요일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 큰 부엌. 우리가 사랑하는 책을 보관할 서재를 보았다. 나는 집을 보았다. 우리 삶이 보여.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집의 모든 센티미터, 모든 각도, 모든 창문을 설계했다. 아침 햇살이 침실에 들어오도록 방향을 선택했다. 여름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천장 높이를 계산했다. 깊은 옷장, 넓은 찬장, 자연 환기가 되는 욕실을 설계했다. 하지만 나는 설계만 한 것이 아니었다. 직접 건설도 했다. 그렇다. 우리에게 모든 인력을 고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시멘트를 섞는 법, 벽돌을 놓는 법, 바닥 수평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드릴, 샌더, 망치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한때 연필과 자만 알았던 내 손은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 찼다. 현수는 주말마다 나와 함께 일했다. 우리가 우리의 벽을 올리는 동안 민주는 모래 포대 사이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으며 놀았다. 3년이 걸렸다. 말 그대로 피와 땀, 눈물의 3년이었다. 손이 아파 잠들었던 밤의 3년.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야 했던 3년. 하지만 1998년에 마침내 우리는 이사했다. 새 침대가 아직 없어서 안방 바닥에 누워 내가 직접 계획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내가 직접 세우는 것을 도왔던 벽을 느끼면서 이 집에서 처음 잠든 밤이 기억난다. 나는 울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현수가 놀랐다. 무슨 일이야? 그는 나를 안아주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그냥.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다고.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콘크리트가 아니었다. 여성이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온 우주가 비켜서야 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세월이 흘렀다. 민주는 이 벽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이 정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이 거실에서 생일을 축하했다. 친구들, 여자친구들, 꿈들을 데려왔다. 현수와 나는 여기서 늙어갔다. 기념일을 축하했고, 상실을 슬퍼했고, 나무를 심었고, 방을 개조했다. 이 집의 모든 구석은 우리의 일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8년 전, 현수가 병에 걸렸다. 췌장암 사기. 의사들은 6개월을 말했다.
그는 11개월을 살았다. 11개월 동안 이 집은 병원, 피난처, 성전으로 변했고 나는 간호사, 전사, 미리 남겨진 미망인으로 변했다. 나는 그와 30년 동안 함께 잤던 우리 침실에서 그를 간병했다. 약을 먹이고 혼자 할 수 없을 때 목욕을 시켰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었고 고통이 그를 둘러 가를 때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내 품에서 죽었다. 밑바닥부터 제국을 건설하는 나를 보았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 말은 잘 돌봐줘. 그녀도 당신 거야였다. 그는 나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집을 말한 것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나의 유산이었고 나의 걸작이었고 이선영이 존재했으며 이 세상에 흔적을 남겼다는 나의 증거였다. 그의 죽음 후 민주는 나에게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했다. 엄마, 이 집은 혼자 살기에 너무 커요. 그는 말했다. 우리와 함께 와서 사세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현수를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함께 심은 나무, 우리가 칠한 방, 그의 죄를 뿌린 정원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나는 혼자 남았지만 집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건설을 마친 지 27년, 땅을 산 지 35년 후에 누군가 내 거실로 들어와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충분히 살았다고, 이제 팔아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 나는 눈을 떴다. 밤이 완전히 내렸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떨어진 별들처럼 깜빡였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무시했다. 나는 옷장으로 걸어가 가장 높은 선반에 보관했던 오래된 신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이 집에 원래 도면이 있었다. 누렇게 변하고 접히고 커피와 눈물, 건축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침대 위에 펼쳤다. 수십 년 전에 내가 그린 선 위로 손가락을 훑었다. 모든 치수, 모든 계산, 실현된 모든 꿈. 이 집은 현재 시장 가치로 48억 원의 가치가 있었지만 나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었다. 그리고 유진이 가짜 미소와 낯선 구매자로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녀는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선영이었고 자신의 성을 스스로 쌓은 여자였으며 성은 싸움 없이 항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도면을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현수의 장례식 이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나는 인내를 구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힘을 구했다. 그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유진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녀의 손이 커피포트 위에서 멈췄다. 좋은 아침이다. 나는 거의 다정한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혼란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나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그저 현수가 우리의 10번째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 세라믹 찻잔을 꺼내 커피를 따를 차례를 기다렸다. 부엌의 침묵은 칼로도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었다. 몇 분 후 민준이 들어왔다. 잠을 잘 못 자고 최악의 상태로 일어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내 아들, 나의 유일한 아들, 43세의 토목기사. 머리 정수리는 이미 숱이 적어졌고 눈가주름은 그를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했다. 그는 무슨 폭발이라도 기대하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잘 잤니, 아들아? 그의 당혹감은 분명했다. 네, 엄마. 엄마는요? 늘 그렇듯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몇 시간 나갔다 올 거야.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어. 유진과 민주는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녀는 안도하는 듯 보였고 그는 경계하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물어볼 시간을 주지 않았. 열쇠와 가방을 챙겨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나는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기억하기 위해 갔다. 나는 현수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자주 가던 청담동의 한 카페로 차를 몰았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마음을 과거로 여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년 전, 민준이 유진을 데리고 온 지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10월의 어느 오후였다. 내가 정원의 장미가지를 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내 아들이 양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낯선 여자를 옆에 세우고 서 있었다. 엄마, 그는 큰 부탁을 할 때 짓는 그 초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람은 유진이야. 제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약혼녀도 아닌 그냥 여자친구. 당시 유진은 32세였다. 민주는 41세, 9살 차이. 길고 검은 생머리, 흠잡을 데 없는 붉은색 손톱. 실제로 명품이 아님에도 명품이라고 소리치는 듯한 타이트한 옷차림. 그리고 그 미소. 거울 앞에서 연습한 듯한 그 미소.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부드럽고 거의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에게 어머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따뜻한 날씨에 비해 너무 차가웠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아들을 보았다. 들어올 거니? 아니면 그냥 방문한 거니? 민주는 목을 가다듬었다. 사실은요, 엄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물론이었다. 민주는 석 달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나가는 법이라고. 그리고 유진은 영업직으로 일했지만 직장 간의 공백 기간이었다고 했다. 직장 간 공백 기간. 실업자라는 말을 세련되게 표현한 방식이었다. 당분간 여기에 머물러야 해요. 민주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요. 길어도 두어 달요. 두어 달. 나는 거절했어야 했다. 그녀의 가족에게는 왜 도움을 청하지 않는지 물었어야 했다. 명확한 규칙, 한계,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현수의 죽음 이후 혼자 키운 이 아들을 보았고 그의 눈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절망이었다. 좋다. 나는 말했다. 머물러도 돼. 유진은 미소 지었다. 감사를 가장한 승리의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어머님, 결혼도 하지 않고 벌써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다. 유진은 친절했고 도움이 되었다. 청소를 돕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슈퍼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민주는 오전에는 이력서를 보내고 화상 면접을 보았다. 오후에는 유진과 동네를 구경하거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다. 결국 그들은 커플이었고 사생활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유진은 부엌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그녀는 내 냄비를 옮기면서 말했다. 나에게 묻지도 않고 거실 커튼을 바꾸었다. 이전 커튼이 너무 낡았잖아요. 그녀는 정당화했다. 세일로 샀다며 새 소파를 가져왔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는 지하실로 밀어냈다. 이게 더 현대적이에요. 그녀는 단언했다. 내가 항의할 때마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유진은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돕는다. 내 자신의 집에서 내 존재를 지워버리면서.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불평하는 시어머니, 간섭하는 시어머니, 모든 일에 드라마를 만드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불편함을 삼키고 미소 지었다. 두어 달은 6달이 되었고 다음은 1년, 그 후 1년 반이 되었다.
민주는 프리랜서로 간헐적인 일자리를 얻었지만 안정적이지 않았다. 유진은 계속 찾고 있었지만 그녀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결코 찾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유진은 내게 알리지 않고 친구들을 초대했다. 내 거실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내가 크리스마스에만 꺼내던 좋은 식기를 사용했다. 내가 설거지하도록 싱크대에 더러운 접시를 남겨두었다. 생활비 분담을 요청했을 때 민주는 얻어맞은 개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가 지금 빠듯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상황이 나아지면. 하지만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진은 날이 갈수록 손님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주인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내 정원을 우리 정원이라고, 내 거실을 우리 거실이라고 불렀다. 친구들이 물으면 그녀는 저희 여기서 살아요. 가족 집이에요. 라고 답했다. 마치 내가 내 소유지에 사는 단순한 세입자라도 되는 것처럼. 민주는 눈이 먼 것처럼 보였고, 아니, 더 나빴다.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6개월 전, 유진이 나와 상의도 없이 내 식당을 재장식한 후 나는 그에게 맞섰다. 아들아, 단둘이 있을 때 나는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는 이미 무슨 일이 올지 알고 있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마치 듣는 것에 지친 것처럼 엄마, 제발 시작하지 마세요. 무엇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니? 내 것을 지키는 것? 최소한의 존중을 요구하는 것? 유진은 엄마를 존중해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연습한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녀는 단지 집이 좋아 보이기를, 모두에게 쾌적한 장소가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녀가 오기 전에도 좋았어. 민주는 눈을 감았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무엇을? 이 집이 내 것이고 너희가 내 관용 덕분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내 집인 거 알아요? 그는 마침내 폭발했다. 내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매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얼어붙었다. 유진은 아무것도 상기시키지 않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녀는 마치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야. 그 권리는 내가 줬으니까 알죠. 그는 얼굴을 감쌌다. 엄마, 나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녀와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해요. 사랑해요.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내 아들은 너무 사랑에 빠져 있었고 너무 눈이 멀어서 내가 수정처럼 맑게 보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유진은 이 집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안전, 편안함, 공짜 지붕을 사랑했지만 그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남자에게 말하면 그는 듣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이겼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내 아들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결코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석 달 후 나는 청담동 카페에 앉아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내가 이 지점까지 어떻게 왔는지, 낯선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 그것을 조각조각 해체하도록 어떻게 허용했는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내 아들을 어떻게 잃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다. 차로 걸어가면서 나는 결심했다. 아들과 다투는 것으로는 그를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개미들은 하루 만에 집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들은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에 한 조각씩 어느 날 문득 기초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것이 유진이 내 삶을 빼앗아간 방식이었다.
한 번의 큰 타격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수많은 작은 울림으로 나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몇 달 동안 무시했던 것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내 피를 얼어붙게 현관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냄새가 나를 덮쳤다.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오래된 나무와 정원꽃의 평소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향수였다. 독성 안개처럼 공기를 포화시키는 달콤하고 무거운 향수였다. 유진이 그 전기 디퓨저 중 하나를 사서 입구에 놓았던 것이다. 라벨에는 프렌치 바닐라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바닐라를 싫어했다.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스토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즉각적이고 너무나 즉각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점심으로 닭고기 녹색 소스찜을 만들었어요. 내 배가 꼬르륵거렸다. 아침 커피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좋구나. 나는 스토브로 다가가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조리대 위에 있는 접시 2개를 보았다. 2개의 접시만이 봉긋한 흰쌀밥, 신선한 샐러드, 바구니에 담긴 따뜻한 토르티아로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다. 내 것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불편해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아, 어머님 오시는 시간을 몰라서요. 냄비에 더 있어요. 직접 드세요. 마치 내가 저녁 식사에 늦게 도착한 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직접 먹으라는 투였다. 나는 스톱으로 다가갔다. 냄비는 거의 비어 있었다. 희박한 소스에 작은 닭고기 조각 하나만 남아 있었다. 밥도 샐러드도 없었다. 남은 음식. 그녀는 내 자신의 집에서 나에게 남은 음식을 주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은 것을 접시에 담았다. 냉장고 위에 있는 딱딱한 토르티아. 봉지에서 토르티아 하나를 꺼냈다. 따뜻한 것이 담긴 바구니가 아니라. 그리고 아침 식탁에 앉았다. 식당에는 유진과 민준이 이미 자리를 잡고 먹고 웃고 함께 보고 있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내가 직접 심은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자 식사를 했다. 닭고기는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밤을 새우기로 결정했다. 위층 침실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복도불이 꺼질 때까지, 집이 깊은 자정의 침묵에 잠길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자신의 집에서 도둑처럼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거실. 유진이 가져온 가구들은 그녀가 말했던 새 일품이 아니었다. 나는 아직 바닥에 붙어있는 라벨을 확인했다. 고급 백화점 브랜드였다. 각 조각은 400만 원이 넘었다. 그녀가 실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돈으로 그것들을 샀을까? 나는 새 가구의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들, 최유진 이름으로 된 영수증 더미, 신용카드 4개, 모두 잔액이 적자였다. 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잡지와 서류 사이에 숨겨진 모든 영수증, 모든 명세서를 찍었다. 유진은 한 카드에 3, 200만 원, 다른 카드에 2, 400만 원, 세 번째 카드에 1, 800만 원, 마지막 카드에 1, 5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총 8, 900만 원의 빚이었다. 나는 그녀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계속 찾았다. 한때 현수의 서재였지만 이제 유진의 사무실로 변한 방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인쇄된 이메일, 최 변호사라는 이름의 변호사와의 대화, 2달 전 날짜, 친애하는 최유진 씨, 소유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위임장 취득에 대한 귀하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에게 알려드립니다. 숨이 막혔다. 소유자의 무능력. 그녀는 나를 무능력자로 선언하여 내 소유권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빼앗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 내 손은 너무 떨려서 거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모든 것을 사진 찍었다. 모든 줄, 모든 비난할 만한 단락을. 더 있었다. 3주 전에 내가 고용하지 않은 회사에서
실시한 집 감정서. 48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여백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관심 있는 구매자, 성금 3천만 원. 그녀는 이미 내 집을 팔았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승인하지 않은 판매에 대한 돈을 성금으로 받은 상태였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오래된 노트북에 연결하고 모든 사진을 전송했다. 증거는 거기 있었다.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일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유진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던가. 다음 며칠은 조용한 악몽이었다. 나는 전에 무시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유진이 나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 집에서 모임을 주선하는 방식 같은 것. 그녀의 친구들이 오후에 와서 마치 자기 집처럼 거실에 자리 잡고 내 와인을 마시고 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내 크리스털 잔에 립스틱 얼룩을 남겼다. 한 번은 항의했다. 유진아, 손님이 온다면 나에게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그녀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가짜 달콤함으로 미소 지었다. 아이, 어머님. 신경 안 쓰실 줄 알았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방에 계시잖아요. 저희가 방해하지도 않고요. 내 방에 갇힌 사람처럼, 마치 내가 요양원에 있는 노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내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내 침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한 날처럼. 내 방이 왜 잠겨 있니? 나는 슈퍼 봉투를 든 채 물었다. 유진은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왔다. 아, 제가 청소하고 있었는데 복도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요. 지금은 열렸어요. 거짓말이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은 내가 남겨둔 그대로였다. 그녀는 청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문서, 등기부 등본 같은 것. 나는 모든 것을 잠가두기 시작했다. 내 여권, 중요한 서류, 이전에 서재에 보관했던 집 등기부 등본을 모두 숨겼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이 시작되었다. 저녁 식사. 유진은 그녀와 민준을 위해 정교한 요리를 시작했다. 스테이크, 신선한 파스타, 디저트. 하지만 나에게는 항상 변명이 있었다. 아, 어머님, 저녁 드신 줄 알았어요. 민준 씨랑 저랑 다이어트 중이라 조금만 만들었어요. 낮에 먹고 남은 거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항상 남은 음식, 항상 차가운 음식, 항상 혼자. 어느 날 밤 민준과 유진은 오븐에 구운 연어, 감자, 카프레제 샐러드를 먹었다. 나는 내가 만든 햄 샌드위치를 먹었다. 식당에서 웃고 와인을 마시는 그들을 보면서 아침 식탁에 앉아 혼자 먹었다. 내 식당, 내 와인, 내 집, 그리고 나는 거지처럼 혼자 먹고 있었다. 가장 최악은 민준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아 했다는 것이다. 손님들이 올 때 유진에게는 완벽한 기술이 있었다. 집이 정말 예쁘네요. 그녀의 친구들이 말했다. 감사해요. 그녀는 마치 자기 손으로 지은 것처럼 대답했다. 저희가 이사 온 후로 많이 개선했어요. 마치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저희가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손님들이 있을 때 내려가면 유진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저희 회의 중이에요. 마치 내가 방해하는 것처럼, 내가 내 거실에 있을 권리가 없는 것처럼.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직접 물었다. 아드님 민준 씨의 어머니세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이 달콤한 목소리로 개입했다. 네, 저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동행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살고 계세요. 마치 그들이 주인이고 내가 얹혀 사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심장이 산산조각 난 채 내 방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내가 설계한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나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내 가슴의 어두운 곳에서부터 솟아나 혈관을 따라 불처럼 퍼지는 깊고 오래된 분노였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허용했을까? 어떻게 이 여자가 내 삶에 들어와 그것을 조각조각 해체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의 집에서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도록 허용했을까? 하지만 분노는 유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도 향했다. 비겁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소리쳐야 할 때 미소 지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 착한 시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로 걸어갔다. 나를 바라보는 여성은 68세였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염색한 머리 사이로 흰머리가 비쳤고 손에는 노인성 반점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다. 제국을 건설했고 자신의 손으로 집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했을 상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제 충분해. 나는 내 모습에게 말했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의 여성이 나를 믿는다고 느꼈다. 삶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들이 있다. 의료 진단, 한밤중의 전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드러내는 열린 문. 나에게 그 순간은 유진의 빚을 발견한 지 사흘 후인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민주는 일찍 면접을 보러 나갔다. 유진은 아직 자고 있거나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커피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봉투를 보았다. 식탁 위에 있었다. 마닐라 봉투, 큰 크기, 상단 모서리에 한 공증사무소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제186 공증사무소, 이재명 공증인. 봉투는 열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거기에 두었어야 했다. 사생활을 존중했어야 했다. 했어야 했다. 하지만 했어야 했다의 시간은 이미 나는 문서를 꺼냈고 내가 읽은 것은 내 폐에서 공기를 빼앗아갔다. 그것은 최유진의 이름으로 작성된 위임장 양식이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 관리, 판매, 저당 및 모든 소유권 행위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권한을 그녀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내 집, 내 주소.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문서 끝에 있는 서명이었다. 떨리고 불규칙한 서명은 분명히 나의 서명이어야 했지만 나는 이 종이에 결코 서명한 적이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더 많은 문서가 있었다. 공증인에게서 온 편지. 이선영이 부여된 위임장을 비준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편지였다. 2주 전 날짜였다. 그리고 내 필체 혹은 거의 완벽한 모조품으로 된 손글씨 답변이 있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출석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 최유진이 저를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벽이 나를 향해 닫히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단지 내 집을 팔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 나는 모든 것을 사진 찍었다. 모든 페이지, 모든 가짜 서명, 모든 비난할 만한 줄.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내 신분증 사본. 하지만 그것은 내 현재 신분증이 아니라 2년 전에 잃어버리고 분실 신고했던 낡은 신분증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을까? 대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내 쓰레기, 내 서랍, 지하실 상자에 보관된 오래된 문서를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정상적으로 걸으려 노력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도움이 필요했다. 진짜 도움이. 그날 오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최 변호사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최 변호사는 20년 전 세계의 건축 프로젝트에서 나의 동업자였다. 거의 70세의 남자, 완전히 흰 머리카락과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건축가였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도 했다. 비서가 나를 안내했을 때
최 변호사는 즉시 큰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선영아, 몇 년 만이니? 그는 옛 친구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애정으로 나를 안아주었다. 무슨 일로 왔니? 나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졌다. 나는 울었다. 현수의 장례식 이후 울지 않았던 것처럼 울었다. 굴욕, 배신, 몇 달 동안 억눌렀던 분노 때문에 울었다. 최 변호사는 내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휴지 상자를 건네주며 기다렸다. 마침내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굴욕, 내가 발견한 모든 문서. 나는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표정은 이미지 하나하나에 바뀌었다. 걱정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억눌린 분노로. 이건 문서 위조야. 그가 마침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기, 재산 탈취 미수야. 이 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알아요. 나는 속삭였다. 민준이는 아는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최 변호사는 의자에 기대앉아 그의 경력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보았을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선영아, 빨리 행동해야 해. 그녀가 공증인들에게 연락하고 이미 문서를 위조했다면 그녀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섰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먼저 그 공증 사무소에 가야 해. 이 공증인을 만나서 네가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해. 그렇게 하면 그녀가 시도하려는 모든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은? 그는 잠시 멈췄다. 다음은 네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결정해야 해. 이건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법적 싸움이고 내 아들이 그 가운데에 놓이게 될 거야. 그 말은 내 뱃속에 돌처럼 떨어졌다. 내 아들, 나의 유일한 아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말했다. 빨리 생각해.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녀는 계획을 완성할 시간이 더 많아져. 나는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채로 그의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집에 가기 전에 나는 다른 일을 했다. 제186 공증사무소로 차를 몰았다. 종로의 작은 건물이었다. 2층 문에는 황금색 명판이 붙어 있었다. 이재명 공증인.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섰다. 접수원은 전문적인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공증인님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약속을 잡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부여했다고 하는 위임장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결코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미소가 사라졌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내부 사무실로 사라졌다. 몇 분 후 5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다. 완벽한 정장 차림, 심각한 표정. 이선영 사무님 들어오시죠. 그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았다.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내 현재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사모님, 그가 마침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사모님 이름으로 어떤 위임장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의 문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네, 저 봉투의 로고는 당신의 사무소 로고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위조된 것입니다. 누군가 제 레터헤드, 제 인장, 제 서명을 사용하여 모두 위조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확실합니까? 완전히요. 그리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모님의 재산을 탈취하려 할 뿐만 아니라 제 공증 사무소까지 사기에 연루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일어섰다. 정식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이건 공문서 위조, 공인 인장 부정 사용, 사기 미수 등 국가 범죄입니다. 사모님,
책임자는 4년에서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기증이 났다. 12년. 유진은 12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고 민주는 맙소사, 민주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속삭였다. 먼저 아들과 이야기할 시간이요. 공증이는 연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런 범죄자들은 보통 첫 번째 시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 그들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또 다른 시도를 할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그곳을 나섰다. 차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시동을 걸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유진은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한 무임승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범죄자였고 나의 가족을 다음 희생자로 선택한 전문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여자가 실제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매일 밤 그 여자 옆에서 잠들고 있었다. 나는 차의 시동을 걸었다. 자동 조종 장치로 집으로 운전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유진과 민주는 소파에서 영화를 보며 담요를 공유하고 팝콘을 먹고 있었다. 행복한 커플의 완벽한 모습. 유진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 미소, 가면이었다. 어머님, 팝콘 드실래요?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나는 올라가서 쉴게. 잘 주무세요. 민주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화면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방에 틀어박혀 혼자 있을 때 나는 휴대폰을 들고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최 변호사님, 그가 전화를 받자 나는 말했다. 다른 것을 조사해야겠어요. 최유진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해요.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전과 기록은 없는지. 무슨 뜻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니? 내 아들과 내가 그녀의 마지막 희생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합니다. 상대방 쪽에서 침묵이 흘렀다. 알겠다. 도와줄 수 있는 연락책이 있어. 하지만 선영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해야 해. 이미 준비됐어요. 나는 거짓말했다. 사실은 내가 발견할 것. 그리고 유진이 내 가족을 끌어들인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흘 후 최 변호사가 나에게 전화했다. 선영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거의 절박했다. 무언가를 찾았니? 전화로 말할 수 없어. 지금 와. 그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유진에게는 의사에게 간다고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고개도 들지 않았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최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모든 빨간불, 모든 회전, 모든 분이 연물처럼 늘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최 변호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내가 본 어떤 때보다 더 심각했다. 앉아. 그는 사무실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마닐라 폴더가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다. 내 연락책은 사설 탐정이야. 최 변호사가 시작했다. 내가 최유진의 전체 이름을 주고 모든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 전과 기록, 신용기록, 소셜미디어, 전부 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다가올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처럼. 최 변호사님, 저를 겁주고 계세요. 겁먹어야 해. 그는 폴더를 열었다. 선영아, 최유진은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심장이 멈췄다. 우선 그는 문서를 꺼내며 계속했다. 그녀의 전체 이름은 최유진이고 34세야. 부산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민준이 내 아들은 확실히 모르는 사실이 있어. 그는 내 앞에 문서를 놓았다. 결혼 증명서였다.
유진은 결혼했어. 세상이 기울었다. 뭐라고? 8년 전부터 정호식이라는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했어. 이혼한 적이 없어. 결혼 생활이 유효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증명서를 읽었다. 거기에 그녀의 이름, 그녀의 서명, 2017년 3월 14일 날짜가 있었다. 그 말은 내 목소리가 끊겼다. 민준이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뜻이에요. 맞아. 내일 결혼하더라도 중혼이 돼. 범죄지. 최 변호사는 더 많은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더 있어. 훨씬 더 많아. 그는 경찰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부산 2019년. 유진은 박정희라는 여성에게 고발당했다. 혐의는 사기와 재산 탈취. 유진은 박정희의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6개월 동안 3억 원 상당의 가족 땅을 차지하려고 시도했다.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 고발은 합의로 취하되었어. 가족은 그녀에게 2천만 원을 주고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했다. 최 변호사는 다음 문서로 넘어갔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2021년 대구에서 또 다른 고발. 이번에는 김영수라는 60세 남자의 고발. 유진은 그의 여자친구가 되었고 그의 집으로 이사했다. 1년도 안 되어 그의 은행 계좌를 비웠어. 4천만 원, 더 많은 서류, 더 많은 고발, 더 많은 피해자. 2022년 광주에서는 온 가족이 그녀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설득당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집에 대한 성금으로 500만 원을 빼앗아갔다. 모든 문서는 내 가슴에 망치질이었고 모든 문서는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여기에 있어. 최 변호사가 결론지었다. 내 아들과 함께 내 집에서 그녀가 수년 동안 사용해온 것과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어.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말 그대로 폐로 공기를 넣을 수 없었다. 민준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다. 민준이는 전문 사기꾼과 함께 있어. 취약한 피해자를 골라 피를 말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빨아먹는 포식자야. 최 변호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선영아, 이 여자는 위험해. 단지 내 집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게 그녀가 하는 일이야. 그녀의 생활 방식이야. 그리고 남편 정호식은요? 우리가 추적했어. 부산에 살고 있고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어. 내 탐정이 그와 이야기했을 때 그는 유진이 3년 전에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고 했어. 돈, 보석, 서류를 가져갔지. 그는 몇 달 동안 그녀를 찾았지만 결국 포기했어. 그는 이혼을 처리하지 않았어. 그의 말로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을 왜 써? 그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다. 40대 남성, 거무스름하고 정비공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증언할 용의가 있어. 그녀의 결혼 생활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용의가. 나는 의자에 기대앉아 온몸이 톤 단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민준이에게 말해야 해요. 선영아, 신중하게 생각해. 내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그의 세상은 무너질 거야. 너는 그것에 대비해야 해.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죠? 그 여자가 계속 그를 조종하고 그를 완전히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나요? 아니, 하지만 계획이 필요해. 유진이 네가 그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야. 이미 위험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지능적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해. 그는 폴더를 닫았다. 내가 모든 법적 문서를 준비할게. 공식적으로 고발할 거야. 위조, 사기, 탈취, 밀수. 하지만 그동안 너는 집에서 평정을 유지해야 해. 그녀가 의심하게 하지 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야 해. 만약 그녀가 겁먹고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나는 폴더를 팔에 안은 채 그 사무실을 나섰다. 종이가 아니라 액체 납을 들고 있는 기분이었다. 내 마음은 그 모든 고발, 모든 피해자, 모든 파괴된 가족의 이미지를 반복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갔고 그때 그것을 들었다. 목소리. 민준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유진과 그가 다투고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다가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더 이상 이럴 수 없어요. 유진은 좌절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어요. 시작하지 마. 제발. 시작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녀의 음식을 먹고.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야. 언제까지? 평생 그녀에게 의존할 거예요? 나 일 찾고 있어, 유진. 지난주에도 면접 봤잖아.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10대들처럼 얹혀 살 건가요? 침묵이 흘렀다. 내가 뭘 원하는 건데?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패배한 듯했다. 남자답게 행동해줘, 민준. 그녀에게 한계를 정해줘. 이 집을 생전에 우리에게 물려주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어차피 그녀가 알잖아. 그녀가 죽으면 내 것이 될 텐데. 그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그런 부탁 못해. 민준이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우리만의 것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결코 독립할 수 없을 거라고. 잠시 멈춤. 가끔 당신이 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야. 항상 어머니 편을 들잖아. 우리는 어때, 민준? 우리의 미래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폴더는 여전히 내 손에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부러졌다. 극적인 부러짐이 아니라 너무 많은 무게 아래에서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조용했다. 2년 동안 나는 참았다. 침묵했다. 이해심이 있었다. 내 자신의 집에서 귀찮은 존재처럼 취급받는 것을 허용했다. 어려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이미 그를 잃었다. 그녀 대신 나를 믿기로 선택한 날에 그를 잃었다. 그가 내가 아침 식탁에서 혼자 먹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날에 그를 잃었다. 그녀가 그 깔보는 듯한 어조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고 그가 미소만 지은 날에 그를 잃었다. 나는 다시 폴더를 열었다. 그 모든 고발, 모든 피해자를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또 다른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들처럼 빼앗기고 굴욕당하고 파괴된 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유진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녀는 전쟁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방식대로 내 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엮였는지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나는 이선영이었고 자신의 손으로 집을 지었고 남편의 죽음에서 살아남았으며 아들을 혼자 키운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어선다. 그날 밤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내 방에서 모든 움직임, 모든 단계, 모든 수를 계획했다. 유진은 이제 그녀의 다른 피해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늙은 암사자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완벽해야 했기에 거울 앞에서 20분 동안 연습한 미소였다. 믿을 수 있게. 유진은 내가 부엌에 들어서자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불신으로 나를 훑었다. 좋은 아침이다. 나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사람치고는 너무나 명랑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그녀의 대답은 신중했다. 나는 커피를 따랐다. 테이블에 앉아
내가 준비한 폭탄을 터뜨렸다. 요즘 집 문제에 대해 네가 전에 했던 말을 생각해 봤단다. 나는 설탕을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유진은 즉시 긴장했다. 저는 어머님께 불쾌감을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불쾌하지 않았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내 말이 맞아. 이 집은 나 혼자 살기에 너무 크고 너희들은 벌써 2년이나 여기에 살고 있지. 이제 뭔가 변화를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유진의 눈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번쩍였다. 변화요? 나는 늙었단다. 유진아, 지쳤어. 내 나이에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을 유지하는 건 힘든 일이야. 나는 연극적으로 한숨을 쉬었. 아마도 파는 것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바퀴가 돌아가고 계산과 가능성을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말했다. 그것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준 씨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옵션을 찾거나 중개인과 이야기하거나 그래, 아마도. 나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단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나는 그녀에게 의문과 미끼를 남겨둔 채 일어섰지만 완전히 물지는 않았다. 완벽했다. 그날 오후 유진이 친구들과 외출하고 민준이 또 다른 면접을 보는 동안 나는 나의 진정한 움직임을 했다.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다른 것을 조사해 주셔야겠어요. 나는 말했다. 유진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모든 큰 구매, 모든 지출, 전부 다. 왜? 그녀가 거의 9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 그 돈은 어딘가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게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침묵했다. 네가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알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후 나는 답변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내가 혼자 있을 것을 알고 있는 목요일 오후에 우리 집에 왔다. 그는 또 다른 폴더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더 얇았지만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었다. 우리는 유진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 특정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명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구매들을 보세요. 가구 420만 원, 옷이 130만 원, TV 550만 원, 보석 180만 원. 그녀가 이 집에 가져온 모든 것이군요. 나는 중얼거렸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는 특정 날짜들을 가리켰다. 이 결제들은 사모님께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신 후 하루나 이틀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내가 언제 인출하는지 어떻게 아시죠? 내 탐정이 사모님의 은행 지점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사기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그는 사모님의 기록을 확인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 계좌 인출 날짜와 유진의 구매 날짜 목록을 보여주었다. 거의 항상 하루나 이틀 차이였다. 선영아, 현금은 어디에 보관하니? 내 피가 얼어붙었다. 옷장 안에 있는 금고예요. 유진은 그 위치를 알고 있니?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상자들 뒤에 숨겨져 있어요. 최 변호사는 내가 아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눈이었다. 지금 확인해보자. 우리는 함께 내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옷장을 열고 상자들을 치우고 몇 년 전에 샀던 금속 금고를 꺼냈다. 항상 지갑에 넣어 다니던 열쇠로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500만 원이 있어야 했다. 내 평생의 저금, 비상용으로 보관하던 돈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세었다. 770만 원, 730만 원이 사라졌다. 이럴 수가. 나는 속삭였다. 저는 잠갔어요. 항상 잠그는데. 최 변호사는 금고를 들어 올려 자물쇠 주변의 미세한 자국을 가리켰다. 따였군요. 아마도 자물쇠 따개나 얇은 도구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닫아 놓았죠.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나를 지탱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저를 훔치고 있어요.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단지 집을 팔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직접 돈을 훔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절도 혐의를 추가하기에 충분합니다. 선영아,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문서 위조, 사기 미수, 절도, 이제 행동할 때야. 아직은요. 그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아직은요.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며 반복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녀를 고발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오해였다고, 내가 허락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녀는 울고 피해자처럼 행동할 것이고 민준이는 그녀를 변호할 거예요. 그럼 뭘 제안하는 거니?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밧줄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 두고 그녀가 이겼다고 믿을 때 나는 말을 멈췄다. 그때 우리는 덫을 닫는 거예요. 최 변호사는 오랫동안 나를 응시했다. 확실하니? 이건 네가 연기하고 속이고 그녀의 게임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해. 알아요. 그리고 민준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광경을 봐야 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해. 그 문장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진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최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냈다.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내 탐정이 내 집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거야. 전략적인 장소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거실, 부엌, 내 방. 우리는 유진이 하는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 모든 절도나 조작 시도를 녹화할 거야. 자신의 집에서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녹화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완전히 합법적이야. 그리고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거야. 나는 일어섰다. 창문으로 걸어갔다. 거기에서 나는 현수와 내가 민준이 태어났을 때 심었던 레몬나무를 볼 수 있었다. 그 나무는 이제 거대했고 정원 절반에 그늘을 드리웠다. 하세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모든 것을 녹화하세요.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할 거니? 나는 그에게 몸을 돌렸다. 나는 사기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그녀에게 줄 거예요. 무슨 선물? 큰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는 겉보기에 나약한 피해자요. 다음 며칠은 순수한 연기였다. 나는 유진이 항상 원했던 혼란스러운 노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름, 날짜,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자꾸 깜빡하네. 유진이 나를 쳐다볼 때 나는 신경질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가 내 모든 건망증을 정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실수로 내 책상 위에 은행 서류, 명세서, 민준에게 모든 것을 남긴 오래된 유언장 같은 문서를 남겨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정원에 있는 동안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최 변호사가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노트북으로 녹화를 확인했다. 유진이 내 방에 들어와 내 서랍을 뒤지고 휴대폰으로 내 문서를 사진 찍고 있었다. 나는 혐오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만족감도 느꼈다. 그 비디오의 몇 초가 증거였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연기했다. 서류와 씨름하는 것에 얼마나 지쳤는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내 서류 정리를 돕는 척할 때 내가 말했다. 가끔은 그냥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일반 위임장을 줘야겠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현대적인 일들에 너무 늙었어. 그녀의 눈은 크리스마스처럼 빛났다. 어머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해줄 수 있니? 나는 눈물을 글썽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절대 짐이 아니에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손이었다. 제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어머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법적 서류로 제대로 정리해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래? 물론이죠, 어머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는 내 입에서 독처럼 느껴졌다. 그럼 내일 가자. 나는 말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자. 그날 밤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그녀가 나를 공증사무소로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공증사무소는 아닐 거예요. 아니면 그녀와 협력하는 부패한 공증인일 거예요. 갈 거니?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따라와야 해요. 선영아, 이건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사기를 구체화하려고 시도하는 증거가 필요해요. 녹화되고 문서화되고 반박할 수 없어야 해요. 잠시 멈춤이 있었다. 좋아. 하지만 너는 숨겨진 녹음기를 가져가야 해. 그리고 나는 항상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화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11시에 공증사무소 약속 잡았어요. 그렇게 빨리? 그 공증인분이 워낙 바쁘셔서요. 자리가 난 게 행운이었죠. 물론 아마도 그는 진짜 공증인이 아닐 테니까. 나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모든 움직임이 힘든 것처럼 연기했다. 최 변호사가 나에게 장식용 브로치처럼 보이는 작은 장치를 주었는데 실제로는 카메라와 오디오 녹음기였다. 나 괜찮아 보여? 나는 유진에게 내 블라우스의 브로치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름다우세요, 어머님. 그녀는 자신이 자신의 선고를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우리는 유진의 차에 탔다. 그녀는 방금 쥐를 잡은 고양이의 미소를 지으며 운전했다. 어머님 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이후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고맙다, 얘야. 나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 너 없으면 어쩔 뻔했니? 공증사무소는 내가 모르는 동네에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다. 내가 아는 전문적인 공증사무소와는 전혀 달랐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문에는 공증인 배상준, 제243 공증사무소라고 적힌 명판이 있었다. 우리는 작고 조명이 어둡고 관리가 안 된 곳에서 나는 습한 냄새가 나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50대 초반의 배 나온 남자가 싸구려 정장을 입고 기름진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이선영 사모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는 내 책상 앞의자를 가리켰다. 유진은 나를 안내해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내 팔을 잡고 옆에 앉았다. 가짜 공증인이 시작했다. 최유진 양에게 일반 위임장을 부여하고 싶으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지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완벽합니다. 여기에 이미 준비된 문서가 있습니다. 읽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건네주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유진에게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광범위한 권한이었다. 판매, 저당, 처분, 모든 것. 벌써 준비가 다 되었나요? 나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도착했는데요. 최 양이 모든 정보를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가짜 공증인이 설명했다.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요. 아시다시피 사모님 나이에는 너무 많은 왕복으로 지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나이에 나는 중얼거렸다. 매우 사려 깊군요. 유진이 내 팔을 꽉 잡았다. 여기 어머님,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세요. 나는 펜을 들었다. 종이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멈췄다. 있잖아요. 나는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다. 네? 유진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아마 민준이와 먼저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민준 씨와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도 동의했어요. 아, 그랬니? 나는 혼란을 가장했다. 그와 이야기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구나. 어젯밤에요. 어머님, 벌써 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가짜 공증인이 개입했다. 이선영 사모님, 오늘 서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절차들은 일정을 변경하기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어요. 나는 머리를 감쌌다. 오늘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아마 다른 날에. 안 돼요. 유진은 거의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자신을 수습했다.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가 이미 여기에 있잖아요. 공증인님이 저희를 받아주신 건 호의였어요. 그냥 펜을 들고 서명하세요.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안에 있는 진짜 무언가, 단단하고 위험한 무언가를 그녀가 보게 했다. 아니면 너를 위해서니? 그녀는 창백하게 질렸다. 가짜 공증인이 다시 개입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일어섰다.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갈게요. 몸이 안 좋네요. 어머님, 잠깐만요. 간다고 했어요. 내 목소리는 몇 주 만에 가장 단호했다. 나는 문으로 걸어갔다. 유진은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복도에 있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유진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거리에 나왔고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최 변호사가 그의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나는 재빨리 차에 탔다. 그는 질문 없이 시동을 걸었다. 나는 사이드 미러를 보았다. 유진이 거리로 나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잘못 위장된 공황 상태의 표정으로 나를 찾고 있었다. 모든 것을 녹화했니? 최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내 블라우스의 브로치를 만졌다. 모든 단어를요. 그럼 이제 거의 때가 되었군. 네, 나는 심장이 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이제 유진이 진짜 이선영을 만날 때가 되었어요. 사흘이 흘렀다. 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 다가가려 시도했다. 3번의 강요된 미소와 걱정으로 위장된 질문들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공증사무소에서 그날 많이 불안해 보이셨는데 나는 완벽하게 괜찮다. 나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평화를 주지 않았다. 침묵만을 주었다. 그리고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언가를 의심하는지, 전략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몰랐다. 수요일 오후, 유진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나는 내 방에서 마지막 움직임을 조율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 나는 전화로 말했다. 때가 됐어요. 금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완전히 확실하니? 여기서부터는 돌아갈 수 없어.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은 없었어요. 좋아.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연락할게. 정호식 씨는 확인했니?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 올 거예요. 박진우 부장도 확인했지? 그가 왜 초대받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는 금요일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이미 말했니? 그 질문은 나를 아프게 했다. 모두와 함께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동시에 봐야 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시 멈춤이 있었다. 아플 거야, 선영아. 알아요. 하지만 거짓의 편안함보다는 진실의 고통이 더 낫습니다. 목요일 밤 저녁 식사 중에 나는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유진아, 민준아,
우리는 조용히 식사하는 동안 내가 말했다. 금요일에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다. 둘 다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저녁 식사요? 민준이 물었다. 그래. 요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고 몇 가지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해. 미래에 대해 가족으로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둘 다를 보았다. 함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유진은 즉시 미소를 되찾았다. 완벽하네요, 어머님.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세요? 내 변호사, 최 변호사님, 네가 데려왔던 그 구매자인 박 부장, 그리고 절차에 대해 조언해줄 공증인.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몇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요? 깜짝 손님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모든 것이 매우 명확해질 거라고 약속할게. 유진은 불안감을 숨기려 했지만 나는 보았다. 의심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것을. 좋겠네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훌륭해. 저녁 식사는 7시야. 잘 차려입으렴. 기억에 남을 밤이 될 거야.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을지 전혀 몰랐다. 금요일은 맑은 하늘로 시작했다. 곧 터질 폭풍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했다. 나는 오전 내내 요리했다. 현수가 좋아했던 레시피, 특별한 날에만 만들던 갈비찜, 흰쌀밥, 잡채, 직접 만든 김치를 준비했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엌문에서 나를 지켜보았다. 도움 필요하세요, 어머님? 아니, 고맙다. 오늘은 내가 직접 하고 싶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 좋은 시절이 생각나게 하거든. 오후 5시에 나는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에만 사용하던 좋은 자기 그릇을 꺼냈다. 은수저, 크리스털 잔. 테이블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웅장하게 다가올 일의 무대로서 완벽하게 차려졌다. 6시에 나는 길게 목욕을 했다. 현수의 장례식 이후 입지 않았던 진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었다.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고 우아한 쪽머리를 했다. 내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민주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 보이세요. 고맙다, 아들아. 나는 그의 뺨에 키스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유진은 몇 분 후에 내려왔다. 타이트한 빨간 드레스, 하이힐, 너무 많은 화장. 그녀는 자신이 무엇인지처럼 보였다. 인상을 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여자. 7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열게, 내가 말했다. 최 변호사였다. 완벽한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진지한 표정이었다. 선영아, 그는 내 뺨에 키스했다. 준비됐니? 준비됐어.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민준과 유진은 이미 앉아 있었다. 민준아, 유진아, 최 변호사님을 알지. 둘은 긴장된 예의로 인사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박 부장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이선영 사모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부장님. 들어오세요. 나는 그를 테이블에 앉혔다. 유진은 그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이재명 공증인, 진짜 공증인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엄마, 민준이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참을성을 가져라, 아들아.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었을 때 그가 거기에 서 있었다. 정호식, 유진의 법적인 남편, 42세의 남자, 태양과 고된 노동으로 표정이 새겨진 얼굴, 깨끗한 청바지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위해 단장했다. 이선영 사모님,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식 씨,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나는 그를 식당으로 데려갔고 유진이 그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색깔이 완전히 사라졌다. 호시가. 그녀는 속삭였다. 민주는 그들 사이를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민준아,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의 남편 정호식 씨를 소개한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뭐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나왔다. 유진은 벌떡 일어섰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앉아. 내 목소리는 채찍처럼 공기를 갈랐다. 내 목소리의 무언가가 그녀를 복종하게 만들었다. 나는 테이블 머리에 서 있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유진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이 저녁 식사는 진실에 관한 것이다. 나는 시작했다. 2년 동안 거짓말 아래 묻혀있던 진실에 대해서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보여줄게, 아들아. 나는 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그의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식당의 흰 벽을 향해 작은 휴대용 프로젝터를 연결했다. 우리는 영화를 볼 거예요. 나는 말했다. 최유진이 우리 가족을 파괴해온 방식에 대한 영화. 그가 재생을 눌렀다. 처음 나타난 이미지는 결혼 증명서였다. 유진과 호식의 것. 2017년 3월 14일 날짜. 유진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다. 나는 말했다. 결코 이혼하지 않았지. 너와의 관계, 민준아, 그것은 법적으로 무효야. 너는 남편이 아니라 정부였다. 민주는 머리를 맞은 것처럼 화면을 바라보았다. 다음 이미지. 은행 명세서. 유진의 빚 900만 원. 그녀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지. 그 다음은 녹화된 전화통화. 유진의 목소리가 늙은이가 양보하고 있어. 일주일만 더 있으면 내가 권한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광주에서 했던 것과 같은 계획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은 그녀가 내 방에 들어와. 내 서랍을 뒤지고, 내 문서를 사진 찍고, 내 금고에서 훔치는 영상. 그녀는 내 저금 770만 원을 훔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조된 문서, 내 서명을 모방한 위임장, 공증인에게 보낸 가짜 편지. 그녀는 문서 위조, 서명 위조, 사기, 재산 탈취 미수를 사용하여 내 집을 훔치려 했지. 모든 이미지는 타격이었고 모든 문서는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민주는 말 그대로 숨을 멈췄다. 그는 그의 세상이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보며 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유진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 공증인이 말했다. 최유진 씨, 앉아 계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이미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니, 그녀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는 호식에게 몸을 돌렸다. 정호식 씨, 유진이 2달 전에 당신에게 연락했을 때 무엇을 말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을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집이 있는 바보와 임종을 앞둔 늙은이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곧 돈을 충분히 모아 다시 사라질 거라고 했죠. 계획을 서두르기 위해 제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흐느낌과 목이 막힌 비명 사이에 소리를 냈다. 민준 씨, 유진이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길이 불타는 것처럼 몸을 뒤로 뺐다. 만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 감히 나를 만지지 마. 나는 박 부장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장님, 당신은 그녀가 팔 권리가 없는 재산을 사기 위해 이 여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성금으로 준 3천만 원은 도난당한 돈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당신이 그것을 회수하고 당신 자신의 고발을 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박 부장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나는 유진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완벽한 화장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려 검은 흔적을 만들었. 제발요. 그녀는 애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목소리는 얼음이었다. 너는 전문 사기꾼이고 온 가족을 파괴한 범죄자야. 그리고 내가 내 다음 희생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어머님, 제발요.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모든 단어는 독이 묻어 있었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한 번도 아니었지. 너는 약점을 보고 공격한 포식자야. 하지만 너는 실수를 저질렀어. 무슨 실수요? 나는 그녀에게 몸을 숙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68세라서 내가 끝났다고. 내가 약하고 무방비 상태라고. 내가 결과를 따르지 않고 조종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가정했지.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너는 틀렸어. 나는 이 집을 내 자신의 손으로 지었어. 나는 너를 산산조각 냈을 상실에서 살아남았어. 그리고 나는 이류 범죄자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몸을 굳게 폈다. 최 변호사님, 당국에 전화하세요. 안 돼요. 유진은 벌떡 일어섰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줘요. 나를 변호해줘요. 모두의 시선이 내 아들에게로 향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손이 아닌 것처럼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당신이 했던 말 중에 진실이 있었나요? 유진은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거짓말. 그 단어는 채찍처럼 나왔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에게 걸어갔고 잠시 동안 나는 그가 그녀를 안고 용서하고 그녀가 믿었던 약한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신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서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민준 씨. 그 비명은 식당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그녀의 의자에 걸려 넘어지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도움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단지 가혹하고 비난하는 시선만을 발견했다. 당신들은 권리가 없어요. 그녀는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당국이 도착했다. 2명의 검찰청 수사관, 여성과 남성. 그들은 영장을 가지고 있었다. 최유진 씨.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문서 위조, 사기,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놓은 나무 바닥 위, 내 식당에서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는 동안 그녀는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애원이 없었고 순수한 증오만이 있었다.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녀는 씩씩거렸다. 너에게는 끝나. 나는 대답했다. 이선영이 쉬운 먹잇감이라고 결정한 날에 끝난 거야. 그녀는 끌려갔다. 문이 닫혔고 남겨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모두가 떠난 후 집은 침묵에 잠겼다.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긴장이나 조작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텅 비고 공허한 침묵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식당에 앉아 있었다. 유진이 끌려간 이후로 움직이지 않았. 그는 단지 손바닥의 선에서 답을 찾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 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았다. 아들아.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끊겼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것을 처리하게 해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기다렸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엄마는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내가 위조 문서를 발견한 후 최 변호사님이 모든 것을 조사했어. 그런데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너 자신이 봐야 했어. 내가 그냥 말해줬다면 너는 나를 믿지 않았을 거야. 그는 얼굴을 감쌌다. 맞아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변호했을 거예요. 그의 목구멍에서 쓴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어떤 종류의 바보죠?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전문가에게 조종당한 것뿐이야. 나는 그녀와 2년 동안 살았어요. 엄마. 그녀 옆에서 잤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 봤을까요? 사랑은 우리를 눈멀게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능숙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그녀가 엄마에게 못되게 굴도록 허용했어요. 엄마가 혼자 식사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엄마를 무시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다녔다. 그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내 손으로 그의 얼굴을 잡았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들들은 실수를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 실수에서 배운단다. 나는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나는 그의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민준아,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너는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 너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안다, 아들아, 알아. 나는 그를 안았고 그 포옹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느꼈다. 고통, 배신, 용서, 희망. 내가 보상할게요. 그는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나는 그에게서 떨어졌다. 너는 이사할 거야. 그는 얼어붙었다. 네? 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며칠 전에 준비해둔 것이었다. 몇 년 전에 내가 작은 아파트를 샀어. 투자였지. 설릉역 근처에 있어. 방 2개, 위치 좋아. 여기에 등기부 등본이 있어. 나는 봉투를 그의 앞에 놓았다. 내 것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엄마, 받을 수 없어요. 첫 번째 조건. 너는 혼자 살 거야. 나에게도 어떤 여자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네가 누구인지 배우게 될 거야. 그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조건. 너는 일할 거야. 무엇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거야. 그렇게 할게요. 세 번째 조건.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엄마와 아들로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부서진 것을 재건할 거야. 그의 눈이 다시 눈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일 후에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고 나는 두 번째 기회를 믿기 때문이야.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이것이 내 유일한 기회야, 민준아. 세 번째는 없을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고 열었다. 등기부 등본을 보았다. 감사해요, 엄마.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실망시키지 마라. 그는 그날 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여행 가방 하나, 상자 몇 개. 문 앞에서 그는 나를 세게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항상. 그는 떠났고 나는 문을 닫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이 다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몇 달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유진은 위조, 사기, 절도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이전 피해자 기록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박 부장은 돈을 되찾았다. 심지어 나에게 그녀를 폭로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호식 씨는 마침내 이혼을 처리했고 나는 내 집을 개조했다. 구조가 아니라 집의 영혼을 개조했다. 벽을 칠하고 가구를 바꾸고 유진의 흔적을 모두 제거했다. 서재를 작은 건축 작업실로 바꿨다.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하는 나이든 여성들에게 무료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의 말을 지켰다. 매주 일요일마다 꽃이나 빵을 들고 왔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주 천천히 우리는 부서진 것을 재건했다. 오늘 내가 정원에 앉아 43년 전에 현수와 내가 심었던 레몬나무를 바라보며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한다. 진정한 부는 내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내 존엄성, 내 평화, 내 집, 내 영혼. 유진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잊었다. 나와 같은 여성들은 쉬운 날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단련되며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전보다 더 강하게 서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당신이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여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은 변하지 않으며 늙은 암사자들이 항상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더 많은 실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것을 지키는데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요.